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첫 번째 지식포럼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지식포럼은 국내외 국토교통 R&D 전문가를 모시고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국토교통 과학기술, 국내외 산업계의 동향,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고자 준비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유니스트 정보바이오융합대학 디자인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신 정현우 교수님께서 발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를 졸업하시고 영국 왕립예술대학원 자동차 디자인 석사,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업디자인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 제네시스 외장디자인 그룹장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그룹 벤틀리 외장 디자이너, GM 외장 디자이너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에서 차량 디자인을 담당하신 자동차 산업계의 전문가십니다. 오늘 지식포럼에서는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듣는 산업 현장의 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모빌리티 앤 T3입니다. 이 T3가 어떤 의미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잠시 후 교수님의 강연에서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지식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여기업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지식포럼은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 바로 정현우 교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탄소 중립과 모빌리티의 변화, 그리고 인사이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유니스트에서 디자인학과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모빌리티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니스트에 오기 전까지는 현대자동차에서는 제네시스 외장 디자인 그룹장을 맡았었고, 또 그 전에는 벤틀리에서 여러 가지 미래 모델들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너럴 모터스에서 또 외장 디자인을 했었고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여러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좋은 성과들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여러 가지들을 받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모빌리티나 그리고 제품의 혁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빌리티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탄소 발자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빌리티의 변화는 인간이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걸어 다니는 것, 모빌리티는 어떤 동물이란 존재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동이라든가 운송이 어떤 사람의 걷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앞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맨 오른쪽에 있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거의 400만 년의 기간 동안 인류는 걸어 다녔고, 최근의 인류까지도 계속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걷기만 한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바퀴의 사용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6,500년 전에 처음으로 등장한 그 바퀴인데요. 통나무를 단면으로 잘라서 그냥 축에다가 가져다 붙인 아주 원초적인, 원시적인 바퀴의 형태 혹은 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이렇게 금속으로 된 축이 있는 걸 보시면 이것은 적어도 석기시대 이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청동기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두 발이 아니라 걷는다는 것을 어떤 탈피했을 뿐이지 여전히 사람이 이 바퀴를 이용한 운송수단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탄소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원전 2500년 전에 아시리아 지방에 나타난 벽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드디어 바퀴, 수레, 그리고 말이 나타나는데요. 드디어 인류가 스스로가 아닌 타자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말이 내뿜는 탄소의 양, 아직까지 우리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실게요. 그 말을 이용한 것은 꽤 최근의 일이었죠. 기원전 2500년부터 여기 보시는 그림에 나타나는 것은 중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도 여전히 말과 마차가 주된 모빌리티였습니다. 물론 말이 좀 많아지고 마차가 많이 운용된다고 해서 어떤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거나 그런 부분에는 아직 문제가 없었겠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1892년의 뉴욕입니다. 이때도 여전히 말과 마차가 쓰이고 있죠. 사진이라는 기술이 발명된 최근의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1800년대 후반까지도 어떤 지속적으로 인류는 말과 마차를 계속 이용해 왔습니다. 물론 탄소와 관련한 문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세 번째 모빌리티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1885년에 다임러의 자동차입니다. 내연기관차, 차 뒷부분에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어떤 그 가솔린 기관이 보이시죠? 하지만 한두 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탄소가 어떤 문제가 되는 원인인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자동차가 점차 개발이 되어서 이게 1908년에 나온 포드의 자동차인데요.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량 생산, 대량 소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동차가. 그러므로 인해서 탄소 측면에서 본격적인 탄소 증가의 시초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화면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내용인데요. 이건 1905년에 시카고의 풍경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여전히 말과 마차가 주된 운송수단으로 나타나 있는 게 보이는데요. 1905년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동차가 이미 개발된 지 10여 년이 지났고 어떤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태동기에도 접어들었을 텐데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직까지 이런 대도시의 어떤 메인 운송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직까지 불완전한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마차보다 느리고 또 조작도 어렵고 또 고장도 잘 났기 때문에 마차가 통행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 이후에 약간 지나고 나면 10년도 안 되어서 자동차가 도시를 가득 채우는 사진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말을 키워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 말이 하루에 먹는 풀의 양 그리고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대략 20kg 그리고 10리터 이상을 마십니다. 그리고 또 말이 배설하는 배설물의 양은 또 얼마나 될까요? 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시카고의 당시 인구는 한 500만 정도가 됐고요. 마차가 20만여 대가 있었고 또
한 마차당 말이 한 마리, 두 마리 이상씩 끌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시카고의 시장이었다면 이 교통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양의 풀과 말을 도시에 공급하고 또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게 바로 자동차가 말과 마차를 급속하게 대체하게 되는 모멘텀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의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원래 자연 상태에서 말은 대략 한 3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도시에서 말과 마차를 끌었던 말의 수명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랑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돌연사를 많이 했고 또 지금 보면 약간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마차끼리의 충돌 사고나 교통사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다가 말이 갑자기 돌연사를 해서 뭐 출근이나 일에 지장이 생기곤 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새로운 마차를 급속하게 빨리 보급해 주거나 그리고 말을 바꿔주거나 하는 식의 어떤 초기 형태의 자동차 보험과 같은 형태가 그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과 마차가 더 이상 어떤 당시의 대도시 몇백만 인구의 근대 현대 대도시에서 교통 인프라를 담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뭐 그 이전에 보셨던 그림처럼 어떤 과거 수만 명의 인구가 있었던 중세 도시에서는 충분히 어떤 역할을 했던 교통 인프라의 한 축이었지만 이제 그 자동차로 그 역할을 넘겨주고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교통 인프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가 급속하게 도시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말과 마차를 밀어내고 자동차는 사실 뭐 기름 몇 리터만 넣어주면 하루 종일 잘 다니고 어떤 풀이나 물 몇십 킬로 뭐 몇십 리터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배설물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당시에 시장이신 여러분들의 판단으로서는 가장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게 아이러니하게 내연기관 자동차였던 것이죠.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서 급속하게 보급되기 시작하고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대수로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동시에 탄소의 문제점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어마어마한 탄소량의 증가가 이때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한 1950년대 정도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초기의 자동차의 형태와 구조는 사실 말 없는 마차라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차의 형태에서 말만 없앤 그리고 캐빈 그리고 심지어 바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차와 유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내연기관 자동차가 발전하면서 고유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 그리고 현대에 와서 더 이상 우리는 요즘의 자동차에서 어떤 마차의 형태나 구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어떤 말 마크 같은 것에서 이게 뭐 마차에서 기원했구나, 말에서 기원했구나 정도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일 뿐입니다. 이게 1950년대인데요. 그 런던의 스모그를 보여주는 굉장히 심각한 사진입니다. 탄소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지만 탄소 못지않게 대기오염이 극도로 심각해졌고 이미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굉장히
찾기 시작되고 또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다른 오염물질 때문에 그 오염물질을 케어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마 탄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였을 것이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더 있죠. 오늘날의 과잉 생산, 대도시, 그리고 교통체증은 굉장히 흔한 인프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탄소 문제가 대두되고 또 알아차리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인류가 찾기 시작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 그리고 방법, 그리고 실험 이런 것들이 이제 차차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전기차의 등장입니다. 사실은 전기차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파워트레인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이것은 그 이미션 제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이 테슬라의 모델조차도 완전히 다른 전기차임에도 아직까지 내연기관차의 어떤 형태와 구조를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보셨던 내용처럼 초기 내연기관차 시기에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마차를 닮은 형태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 초유의 네 번째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모빌리티에 있어서 이것은 바로 이런 자율주행차로의 변화입니다. 기존까지 전기차로의 변화는 파워트레인의 변화였고 이것이 탄소 배출을 제로 이미션이라는 어떤 굉장히 극적인 형태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모빌리티의 말단에서 어떤 자율주행차로에서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마차에서 내연기관차 이렇게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하나씩 변했지만 지금은 갑자기 전기차인 동시에 자율주행차가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탄소 배출의 문제도 굉장히 어떤 큰 효과와 개선이 일어나겠지만 운행이라든가 또 이것의 운용에 관한 굉장히 큰 변화도 동시에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던 그 자동차 기업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의 변화인데요. 이처럼 과거의 마차에서부터 오늘날의 자율주행차까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양상들이 시각화된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동하는 라운지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두 사람이 타서 또 원하는 목적지까지 어떤 목적지를 지정하면 운전이나 조작 없이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 여러 가지 행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또 새롭게 접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하는 취미방 그리고 동아리의 느낌인데요. 이것은 아주 옛날에 합승마차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떤 같이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또 같은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레저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행위의 공유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용도에 따라서 또
취미 활동이나 또 어떤 공유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용이나 응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면 세 번째는 이동하는 존재감이라는 컨셉인데요. 요즘 MZ세대라든가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세대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는 한 측면으로 이용하는 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큰 어떤 이동하는 관점에서는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또 운용이 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또 운전을 즐기는 개념으로 수동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모빌리티와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라든가 다양한 운용 형태들을 연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친구를 불러서 같이 조그만 아까 보았던 것처럼 움직이는 라운지 형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드론 같은 다른 모빌리티를 이용한다거나 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액세서리를 커스터마이징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자, 1700년대 과거의 마차가 지금 맨 왼쪽에 있습니다. 사실 그 말과 마부를 떼놓고 보면은요, 어쩌면 1700년대부터 이미 자율주행차가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레이아웃도 아까 방금 보셨던 그 동영상에 나오는 그런 자동차들처럼 마주보는 레이아웃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옛날에 이미 할 것 다 해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마차들의 형태와 구조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내연기관차가 등장하고 자동차가 발명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마주보는 레이아웃이 전면을 보고 1, 2열로 앉는 레이아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의 활동이 어떤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이라는 행위로 인해서 제약이 된다는 점, 그리고 안전, 그리고 주행이라는 행위로 그 이동성이 굉장히 어떤 축소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의 1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대가 되어서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나타나면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893년의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인데요. 당시에 앞에 보셨던 그 시카고의 모습처럼 굉장히 많은 말과 마차가 사용되고 있었을 때 당시에 소비되던 마차를 만들던 제작사의 공장 모습입니다. 지금의 대량 생산 자동차 기업처럼 당시에도 이런 회사와 같이 어떤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대량 생산을 하던 마차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기의 자동차가 말 없는 마차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런 마차 제조 기업들이 자동차 제조에 훨씬 메리트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없었을 뿐이지, 말이 엔진으로 대체되었을 뿐이지 사람이 타는 캐빈, 그리고 서스펜션, 바퀴, 그리고 전반적인 제조 노하우나 품질에서 이런 마차 회사들이 신생 자동차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차들을 만들 수 있었고 훨씬 더 품질도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만 다음 화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모습인데요. 오늘날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토요타, GM, 포드, 벤츠, BMW, 현대 이렇게 있는데 이 여러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과거에 마차를 만들었던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도요타는 방적기를 만들던 회사였고요. 그리고 GM은 어떻게 보면 금융자본이 만들어낸 자동차 기업이고, 그리고 포드는 대량 생산했던 자동차 신생 기업입니다. 마차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기업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동차를 발명한 기업이었죠. 그리고 BMW는 그 항공기를 엔진을 만들던 회사였고, 현대가 옛날에 마차를 만들지도 않았었습니다. 이처럼 그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산업의 변화는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레가시 기업이 어떤 큰 메리트를 가질 것이다라는 예상과 크게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년 뒤에 자율주행차,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사는 과연 오늘날 보고 있는 제조사가 그대로 바톤 터치를 하고 있을까요? 이는 기업의 시총 순위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큰 독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 내연기관 레거시 기업들이 도태되고 새로운 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2031년에 되면 어쩌면 구글, 애플, 삼성, LG 이런 곳에서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새로운 거대한 전기차 기업, 자율주행차 기업이 나타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모빌리티의 인사이트입니다. 저는 모빌리티에 관한 인사이트는 T3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투마로우 트렌드 테크놀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투마로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8년 겨울이었고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 발행되던 그 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카라는 잡지사가 전 세계 자동차 기업 디자인 센터에 어떤 그 산타클로스의 썰매 디자인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그 프로젝트를 의뢰를 했었고요. 여러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벤틀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제 보스가 불러서 다 모아놓고 오늘 하루는 산타클로스 썰매를 디자인해 보라라고 했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하루짜리 프로젝트였었는데, 저는 그 벤틀리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면서 또 산타클로스랑 그의 친구 루돌프가 나란히 타고 날아가는 그런 썰매 디자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인간과 동물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바탕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그 카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받은 여러 디자인 안들을 가지고 그 구글을 통해서 투표를 했고, 재밌게도 제가 했던 이 안이 1등이 되어서 그의 공식 크리스마스 카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미래를 보는 것은 그 인사이트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미래라는 점, 불가능할 것 같은 미래, 마찬가지로 앨런 머스크가 여러 가지 행했던 전기차를 굉장히 빠르게 10년 만에 공급하고 또 대세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 그리고 하이퍼루프 같은 것들을 막 제시하고 있고, 스페이스 X, 그리고 우주 탐험 이런 것들을 마구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디자이너는 항상 그 미래를 보고 미래의 것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제가 2011년에 어떤 인발브 됐던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2012년에 다듬고 2013년에 다듬어서 2014년에 이렇게 자동차 모델로 양산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011년에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디자인 제안을 한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2016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2011년에 2016년을 상상하면서 일을 하고 또 만들어내는 거죠. 2008년에 어떤 새로운 SUV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런 스케치들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내고 2012년에 이런 컨셉 모델이 모터쇼에 나오고 2016년에 이렇게 양산차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2009년의 장면이었는데요. 옛날 모델, 그리고 현행 모델, 그리고 미래 모델, 그리고 경쟁 모델을 같이 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결국 어떤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의 연속성을 들여다보는 어떤 디자인의 속성, 또 모빌리티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렇게 모델로 나오게 됩니다. 2009년에 이런 스케치들을 하고 이런 안들을 만들어서 2015년에 모터쇼에 데뷔가 되고요. 이건 제가 GM에서 있었던 일인데 훨씬 더 오래전 일. 2005년에 이렇게 처음 스케치를 내고 이렇게 스케일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품평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또 풀사이즈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2008년에 돼서야 그 파리 모터쇼에 이런 데뷔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모빌리티의 인사이트는 항상 미래를 본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탄소에 관한 부분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현재 머물러서 현재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미래를 어떤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트렌드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트렌드라는 인사이트를 결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어떤 낮은 위치에 둔다거나 혹은 그냥 단순히 취향이라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옛날 모델이긴 한데요. 두 모델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두 휴대폰이. 그렇지만 삼성이 절대로 이 애플을 베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트렌드를 참고했다,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이것은 그 노트북인데요. 왼쪽은 그 애플의 맥북이고 오른쪽은 또 삼성의 노트북입니다. 동일한 기업의 모델 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쪽을 절대로 디자인을 베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트렌드를 참고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청소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쓰시고 계시는 청소기일 겁니다. 왼쪽은 다이슨, 오른쪽은 삼성인데 동일합니다. 우리는 베낀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베낀 것, 카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트렌드를 참고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패션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들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패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다양한 브랜드의 어떤 한결같은 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고 오른쪽은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강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왼쪽에 있는 4개의 그림은 4명의 서로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세 작품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유독 한 작품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인데요. 이것만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세 개의 그림은 어떤 인상주의 시대의 그림이고
하나는 르네상스라고 나눠지는 그 트렌드의 두 가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성당의 내부 건축이지만 이건 물론 완전히 다른 건축입니다. 건축과도 다르고요. 지역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가리고 데려가서 딱 눈을 뜨면 여기가 노틀담일까요? 켈른일까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의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그 트렌드가 적용되었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트렌드와 아이덴티티를 한번 극명하게 비교해보는 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로축은 시간에 따른 변화축이고 세로축은 그 브랜드별로 나눠진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로의 그룹핑이 셀지 세로의 그룹핑이 셀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한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그 사브 자동차가 왼쪽에 있는 차와 더 닮았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차와 더 닮았습니까? 이걸 보시면 심지어 같은 사브 회사의 예전 모델과 현행 모델이 서로 닮기보다는 현행 사브의 모델이 현행 포드의 모델과 더 닮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이덴티티보다 트렌드라는 속성, 트렌드라는 인사이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빌리티의 변화 현상에 있어서도 우리는 특정 기술이 어떤 고유와 독자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트렌드를 끌어간다거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기술에 의해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뛰어난 현상이나 요소도 그 트렌드에 의해서 그냥 묻혀버리거나 어떤 사라져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모빌리티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반드시 유념하고 트렌드를 잘 캐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사이트의 마지막 부분은 테크놀로지인데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모델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 1950년대에 디자인된 벤츠의 모델인데요. 너무 아름답죠? 그 걸윙 도어를 갖추고 있는 300SL이라는 모델입니다. 50년대 자동차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 들어가는 엔진은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같은 50년대의 다른 스포츠카인데 이렇게 엔진이 커서 저렇게 높은 보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욕조를 뒤집어 놓은 듯한 형상이라고 해서 어떤 디자이너들이 쓰는 용어로는 그 보닛을 튜브라고도 합니다. 이게 욕조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앞서 봤던 그 큰 엔진을 이렇게 낮은 차에 넣었을까요? 답을 아시는 분? 뭐 뒤로 넣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세미나를 해보면 어디 다른 곳에 넣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근데 정답은 엔진을 기울여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의 달걀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엔진을 비스듬히 눕히는 아이디어는 사실 굉장히 단순했지만 어떤 습관적으로 수직 배치했던 그런 어떤 행태를 깨뜨리는 엔진을 사실 기울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까지는 누구도 그 엔진을 눕혀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테크놀로지의 인사이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 엔진룸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V6, V8처럼 그 실린더를 이렇게 기울여서 배치하는 엔진 레이아웃의 원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술이라는 부분은 절대 최신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존하는 기술들을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문 인식이라든가 터치 스크린 같은 부분도 사실은 몇십 년 전에 나타난 기술이지만 제대로 된 용도나 쓰임새를 찾지 못해서 사장되었다가 최근에 와서야 다시 쓰이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신 첨단 기술을 통해서 어떤 탄소 배출을 줄인다거나 하는 해결점을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현존하는 기술 그리고 이미 드러나 있는 기술들을 응용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는 기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모빌리티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고 21세기에 들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동시에 진행됨으로 인해서 큰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폭은 너무나도 커서 여러 가지 어떤 산업의 변화, 단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이 부분들을 그냥 충격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기회 요소로 볼 수 있는 단서, 근거들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도 충분히 예상하시겠지만 어떤 주유소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차이점은 지금도 대부분의 기관 혹은 대부분의 연구자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유소가 그냥 전기차 충전소로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것은 100% 틀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연료통 바닥에서부터 그 연료통 가득까지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3분? 그리고 한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요? 전기차는 적어도 1시간 그리고 15,000원, 2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주유기 한 개당 3분의 10만 원의 매출을 가지고 오고 또 전기차 충전기라면 이것은 1시간에 2만 원의 매출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유소의 입지나 형태 그리고 구조 이런 것들은 전혀 경제성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어떤 사업이나 전혀 다른 구조 이런 형식으로 바뀌고 전기차 충전기는 어떤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나 이쪽으로 변경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에 쓰이고 있는 화석 연료와 전기의 어떤 비교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현재의 내연기관차는 차량이 각각 하나의 에너지 발전기를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중앙에서 전기를 어떤 받기만 하는 구조의 전기차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효율 면에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시면 가정마다 보일러를 써서 온수를 쓰는지 아니면 중앙난방을 통해서 온수를 받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효율 차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화석연료는 어쨌거나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든 뭐든 결국 화석연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전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물론
그 친환경 발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화석 연료에서 화력 발전으로 전기가 생산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자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언젠가는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무한한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의 슈퍼차저 주차장인데요. 테슬라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다른 전기 동력들을 다른 발전원을 이용해서 자연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또 테슬라의 전기차에 공급하는 이런 체인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일부 뭐 태양광이 많이 생산되는 쪽에서는 실현되고 있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주유소는 사라지게 되고요. 전기차 충전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는 이렇듯 길거리에 있는 뭐 가로등이라든가 혹은 주차장의 벽, 가정의 벽 이런 곳에서 어떤 에너지를 전기차에 공급하는 스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그래서 주유소의 미래는 없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분명히 새로운 기여 요소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 산업의 변화인데요. 사실 기존의 자동차는 자동차와 자동차 그리고 차와 대인 충돌 사고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그 마차 시대 때부터 100년 넘게 지속된 그 보험의 형태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레벨 뭐 2, 3, 4 이렇게 점차 넘어가면서 기술이 발전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뭐 운전을 하지 않을 뿐더러 뭐 마주보고 다니고 뭐 다른 일들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도적으로도 우리는 운전자가 필요 없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운전면허 소지자 이런 부분도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것은 보험산업에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고가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고 이용자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또 연관돼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자동차 AS 센터라든가 사고 수리 센터, 카센터 같은 부분입니다.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동차 사고, 물리적인 고장, 그리고 도장, 도색, 판금 이런 부분들을 베이스로 그 사업 영역이 구축되어 있고 형태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사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간다거나 그리고 현재 입지 구조, 뭐 입지라든가 어떤 형상 규모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택시도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저는 택시가 근본적으로 100% 아니 360도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송의 형식, 비용 그리고 대상 전체가 변한다고 봅니다. 자, 공유 차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뭐 유지 보수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뭐 험하게 쓰고 빨리 낡고 뭐 담보할 수 없다. 불특정 다수가 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차를 공유 자동차로 사용하는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한다. 나의 페북 친구들에 한해서 자동차를 돌리게 한다거나 내 카톡 친구들에 한해서 공유차로 쓰게 한다거나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친이 자동차를 쓰기 때문에 함부로 차를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한정되고 또 유지 보수가 해결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자동차의 구독인데요. 지금은 초기의 형태로 여러 제조사들이 자동차들 구독 서비스들을 시작하고 있지만 조금 더 발전된다면 이렇게 통신사의 우리가 그 모바일 폰을 약정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약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에 월 9,900원으로 60개월 약정을 하고 하루에 4시간 동안 U+ 네트워크에 내 차를 준다. 그러면 U+는 이 공유 차량으로 그 택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용자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U+는 부담 없이 차량을 확보해서 운용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나는 내 차를 하루 6시간만 쓰고 나머지는 U+한테 사용하게 한다면 월 10만 원 용돈을 벌어주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이런 멋진 차들을 SK텔레콤을 통해서 월 21,900원으로 몇 시간씩 쓰고 또 내 차가 되게 할 수도 있고요. 먼 미래에 어쩌면 이런 롤스로이스를 월 99만 9,900원을 주면서 소유할 수도 있을 시대가 곧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택시를 탔을 때 통신사 광고를 시청하면 이용료를 무료로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도어투도어로 이동하는데 전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는 또 다른 한 가지 현상은 셔틀 방식의 대중교통, 버스 등이 어쩌면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내가 굳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과 같이 타고 가고 타고 내리고 갈아타고 이러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수많은 공유 차량들이 미래의 자율차로 운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중간에 타거나 내리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탄소 관점에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불필요한 운행 그리고 셔틀식으로 주행하는 운행들이 감소함으로써 새로운 탄소 발생이 저감되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미래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빌리티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도심의 주차장들은 감소될 것이고요. 도어투도어 모빌리티 그리고 계층화가 굉장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퍼루프들도 등장을 하고 큰 도시들 간에는 항공기나 어떤 고속전철처럼 하이퍼루프를 타고 최단 시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서울, 부산을 이동한 다음에 그곳에서 또 더 작은 로컬이라든가 어떤 중소도시를 이동하는 어떤 자율 차량 등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모빌리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은 미래의 도시 모습인데요. 완전히 새로운 미래의 모습이 아니고 현재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그대로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인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인류의 진화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그 모빌리티의 변화, 노매드 인류의 시작처럼 기껏 400만 년이 걸려서 현생 인류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미래에도 몇천 년 동안은 적어도 현생 인류 그대로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쓰던 도구, 집, 문, 길까지 미래에 그대로 쓰일 것입니다. 이 그림은 또 다른 미래의 모습인데요. 영국의 글래스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산업혁명 시대 때 사용했던 운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UAM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본다면 어떤 탄소 배출 제로의 시대가 이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모빌리티의 변화라는 것은 미래, 그리고 기회 요소, 그리고 인사이트까지 다 포괄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 문명에서 시작된 어떤 마차와 교통 인프라가 쭉 연결돼서 미래까지 연결되는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계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노력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좋은 강연,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정현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첫 번째 지식포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지식포럼에서는 경제 전문가이신 박정우 교수님, 그리고 방송인이자 환경운동가이신 타일러 라쉬, 네이앤컴퍼니 심성보 대표님을 모시고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포괄적 인사이트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는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두 번째 지식포럼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정현우 교수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첫 번째 지식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